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유튜버의 이별 과정이 공개되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진 그녀의 격렬한 감정 반응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스트의 분노 표출인지 아니면 그녀 자신이 주장하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증상인지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하나의 사례로 삼아 매우 혼란스럽고 때로는 파괴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감정,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복잡한 심리적 배경을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특정인을 진단하거나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이 영상의 목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이해와 공감의 빛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유튜버 A는 연인 B와 이별한 후 B가 제3자를 통해 공개한 문자 메시지로 인해 곤경에 처합니다. 메시지에는 A가 관계 중에 보였던 통제적인 행동과 감정적인 요구들이 담겨 있었고 대중들은 이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A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연락 문제였습니다. 연인 B는 A가 매일 몇 시간씩 영상통화를 하지 않으면 화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쁜 업무 중에 메시지를 바로 확인하지 못하는 것조차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의 연인들 사이에서도 연락 문제는 가장 흔한 갈등의 원인 중 하나이기에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A는 이렇게 해명합니다. 우리 관계가 그렇게 시작됐어요. 매일 몇 시간씩 영상통화를 하는 것이 우리 사이의 패턴이 되었고 저는 그 방식에 익숙해졌습니다. 마치 기술을 통해 함께 사는 것 같았죠. 저는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고 매우 심한 불안정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잠시라도 멀어지는 것 같으면 제 뇌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 내가 뭘 잘못했지? 라며 극단적인 공포에 빠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불안정 애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행히도 이제는 그런 불안정한 느낌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몇 달 동안 아주 괜찮았습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이 지점에서 심리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한 사람의 불안정 애착이 관계를 파탄으로 이끌 만큼 심각한 문제였다면 과연 몇 달 만에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현재 겪고 있는 이별의 고통 자체가 그 문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감옥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감옥의 그림자 안에서 괴로워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연인 B가 관계 초반은 모든 것이 좋았다. 우리는 소위 허니문 시기에 있었다고 말하자 A는 격하게 반응합니다. 허니문 시기라는 말 정말 끔찍하게 싫어요. 왜 그냥 우리가 행복했다고 말하면 안 되나요? 그건 결국 B가 우리 관계의 러브바머였다는 증거예요. 러브바밍이란 관계 초기에 과도한 애정과 선물 공세로 상대의 환심을 산 뒤 나중에 상대를 통제하고 조종하는 심리적 학대의 한 형태입니다. A는 B가 사용한 허니문 시기라는 평범한 표현을 러브바밍이라는 공격적인 프레임으로 바꿔버림으로써 자신에게 쏟아지던 비난의 화살을 상대방에게 돌리려 합니다. 이러한 화법은 심리학에서 DRVO라고 불리는 방어기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부인, 공격,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 뒤집기의 약자인 다르보는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상대를 공격하고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A는 자신을 향한 통제적이라는 비판에 맞서 오히려 상대방을 러브바머이자 관계 파탄의 원인 제공자로 규정하며 교묘하게 책임의 구도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반박은 계속됩니다. B가 관계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위험 신호들을 언급하자 A는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그래요. 나도 당신에게서 위험 신호를 봤어요. 처음엔 하트 모양의 옅은 핑크색 깃발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깃발은 내가 싫어하는 구토물 같은 녹색, 똥 같은 갈색으로 변해갔어요. 더 이상 하트 모양도 아니었죠.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내 탓이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것은 갈등 상황에서 흔히 나타나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 패턴입니다. 상대방의 지적을 수용하고 자신의 문제를 성찰하는 대신 너도 그랬잖아, 혹은 내가 원인이었잖아 라며 역으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의 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의 고통을 인정하고 그 고통에 대한 나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논쟁이 격해지자 A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아픈 과거를 꺼내놓습니다. 여러분은 이해 못할 거예요. 저는 혼돈 속에서 자랐어요. 제 어린 시절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지독했어요. 제가 B와의 관계에서 겪은 일들은 제 어린 시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한 개인의 불행한 어린 시절은 현재 행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한 사람의 성격과 관계 맺는 방식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하지만 심리상담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상처가 현재 행동의 설명이 될 수는 있어도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과거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현재의 삶을 책임지고 더 나은 선택을 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방패 삼아 현재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과거의 감옥에 영원히 가두는 일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절정은 그녀가 자신의 분노가 자기애적 분노가 아닌 경계선 성격장애의 멜트다운임을 증명하기 위해 인공지능 챗GPT를 활용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의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위험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전문가의 진단이 아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AI를 통해 자신의 심리 상태를 규정하고 정당화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챗GPT는 두 가지 분노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 원인과 유발 요인입니다. 자기애적 분노는 자존심에 대한 타격, 비판, 무시 등 나르시시스트적 상처에 의해 유발됩니다. 반면 경계선적 멜트다운은 버림받을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거절감, 감정적 압도감에서 비롯됩니다. A는 이 설명을 읽으며 이거야, 전부 나야. 나는 버림받는 게 두렵고 감정적으로 압도당했어 라고 말합니다. 둘째, 핵심 감정입니다. 자기애적 분노의 핵심은 수치심과 굴욕감이며 분노는 자신의 취약함을 가리기 위한 방어막입니다. 반면 경계선적 멜트다운의 핵심은 정서적 고통, 공포, 극심한 괴로움 그 자체이며 안심과 연결을 갈구하는 절규에 가깝습니다. A는 나는 취약함을 사랑해. 이건 나랑 달라. 나는 순수한 정서적 고통을 느꼈어. 이것도 나야 라고 주장합니다. 셋째, 분노의 표현 방식입니다. 자기애적 분노는 차갑고 계산적이거나 상대를 벌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를 가진 폭발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경계선적 멜트다운은 감정적이고 혼돈스러우며 울음, 소리 지름, 심지어 해리 증상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통제보다는 감정의 과부하에 가깝습니다.
A는 모든 항목에 이게 바로 나야를 외치며 자신의 행동이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징과 일치한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함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챗GPT가 제시한 항목들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설명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애적 분노의 특징 중 상대를 교정하려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맞는 것 같아 라고 인정하면서도 벌하고 굴욕을 주려 한다는 부분은 절대 아니야 라고 부인합니다. 이것은 자기보고에 기반한 진단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우리 자신은 가장 믿을 수 없는 관찰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포장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성격장애 진단은 이처럼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와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종종 특징을 공유하며 한 사람에게서 두 가지 성향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진단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복잡하고 미묘한 패턴을 전문가가 오랜 시간 관찰하고 분석해야만 내릴 수 있는 신중한 결론입니다. AI가 제시하는 몇 가지 항목에 자신을 끼워 맞추는 것은 복잡한 인간의 내면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위험한 행위일 뿐입니다. 결국 이 유튜버가 겪은 논란과 그녀의 해명은 우리에게 진단명 너머의 것을 보게 합니다. 그녀가 경계선 성격장애이든 자기애성 성격장애이든 혹은 그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그녀의 행동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 그리고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결과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행동에 어떤 진단명을 붙이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친 영향을 깨닫고 그 책임을 지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개인의 논란을 넘어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할 수 있는 아픔과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타인을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그 행동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심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리 사회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스스로의 마음이 힘들 때 온라인의 정보나 AI에 의존하기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유튜버의 이별 과정이 공개되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진 그녀의 격렬한 감정 반응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스트의 분노 표출인지 아니면 그녀 자신이 주장하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증상인지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하나의 사례로 삼아 매우 혼란스럽고 때로는 파괴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감정,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복잡한 심리적 배경을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특정인을 진단하거나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이 영상의 목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이해와 공감의 빛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유튜버 A는 연인 B와 이별한 후 B가 제3자를 통해 공개한 문자 메시지로 인해 곤경에 처합니다. 메시지에는 A가 관계 중에 보였던 통제적인 행동과 감정적인 요구들이 담겨 있었고 대중들은 이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A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연락 문제였습니다. 연인 B는 A가 매일 몇 시간씩 영상통화를 하지 않으면 화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쁜 업무 중에 메시지를 바로 확인하지 못하는 것조차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의 연인들 사이에서도 연락 문제는 가장 흔한 갈등의 원인 중 하나이기에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A는 이렇게 해명합니다. 우리 관계가 그렇게 시작됐어요. 매일 몇 시간씩 영상통화를 하는 것이 우리 사이의 패턴이 되었고 저는 그 방식에 익숙해졌습니다. 마치 기술을 통해 함께 사는 것 같았죠. 저는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고 매우 심한 불안정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잠시라도 멀어지는 것 같으면 제 뇌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 내가 뭘 잘못했지? 라며 극단적인 공포에 빠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불안정 애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행히도 이제는 그런 불안정한 느낌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몇 달 동안 아주 괜찮았습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이 지점에서 심리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한 사람의 불안정 애착이 관계를 파탄으로 이끌 만큼 심각한 문제였다면 과연 몇 달 만에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현재 겪고 있는 이별의 고통 자체가 그 문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감옥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감옥의 그림자 안에서 괴로워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연인 B가 관계 초반은 모든 것이 좋았다. 우리는 소위 허니문 시기에 있었다고 말하자 A는 격하게 반응합니다. 허니문 시기라는 말 정말 끔찍하게 싫어요. 왜 그냥 우리가 행복했다고 말하면 안 되나요? 그건 결국 B가 우리 관계의 러브바머였다는 증거예요. 러브바밍이란 관계 초기의 과도한 애정과 선물 공세로 상대의 환심을 산 뒤 나중에 상대를 통제하고 조종하는 심리적 학대의 한 형태입니다. A는 B가 사용한 허니문 시기라는 평범한 표현을 러브바밍이라는 공격적인 프레임으로 바꿔버림으로써 자신에게 쏟아지던 비난의 화살을 상대방에게 돌리려 합니다. 이러한 화법은 심리학에서 DRVO라고 불리는 방어 기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부인, 공격,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 뒤집기의 약자인 다르보는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상대를 공격하고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A는 자신을 향한 통제적이라는 비판에 맞서 오히려 상대방을 러브바머이자 관계 파탄의 원인 제공자로 규정하며 교묘하게 책임의 구도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반박은 계속됩니다. B가 관계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위험 신호들을 언급하자 A는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그래요. 나도 당신에게서 위험 신호를 봤어요. 처음엔 하트 모양의 옅은 핑크색 깃발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깃발은 내가 싫어하는 구토물 같은 녹색, 똥 같은 갈색으로 변해갔어요. 더 이상 하트 모양도 아니었죠.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내 탓이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것은 갈등 상황에서 흔히 나타나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 패턴입니다. 상대방의 지적을 수용하고 자신의 문제를 성찰하는 대신 너도 그랬잖아, 혹은 내가 원인이었잖아 라며 역으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의 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의 고통을 인정하고 그 고통에 대한 나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논쟁이 격해지자 A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아픈 과거를 꺼내놓습니다. 여러분은 이해 못할 거예요. 저는 혼돈 속에서 자랐어요. 제 어린 시절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지독했어요. 제가 B와의 관계에서 겪은 일들은 제 어린 시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한 개인의 불행한 어린 시절은 현재 행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한 사람의 성격과 관계 맺는 방식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하지만 심리 상담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상처가 현재 행동의 설명이 될 수는 있어도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과거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현재의 삶을 책임지고 더 나은 선택을 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방패 삼아 현재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과거의 감옥에 영원히 가두는 일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절정은 그녀가 자신의 분노가 자기애적 분노가 아닌 경계선 성격장애의 멜트다운임을 증명하기 위해 인공지능 챗GPT를 활용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의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위험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전문가의 진단이 아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AI를 통해 자신의 심리 상태를 규정하고 정당화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챗GPT는 두 가지 분노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 원인과 유발 요인입니다. 자기애적 분노는 자존심에 대한 타격, 비판, 무시 등 나르시시스트적 상처에 의해 유발됩니다. 반면 경계선적 멜트다운은 버림받을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거절감, 감정적 압도감에서 비롯됩니다. A는 이 설명을 읽으며 이거야, 전부 나야. 나는 버림받는 게 두렵고 감정적으로 압도당했어 라고 말합니다. 둘째, 핵심 감정입니다. 자기애적 분노의 핵심은 수치심과 굴욕감이며 분노는 자신의 취약함을 가리기 위한 방어막입니다. 반면 경계선적 멜트다운의 핵심은 정서적 고통, 공포, 극심한 괴로움 그 자체이며 안심과 연결을 갈구하는 절규에 가깝습니다. A는 나는 취약함을 사랑해. 이건 나랑 달라. 나는 순수한 정서적 고통을 느꼈어. 이것도 나야 라고 주장합니다. 셋째, 분노의 표현 방식입니다. 자기애적 분노는 차갑고 계산적이거나 상대를 벌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를 가진 폭발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경계선적 멜트다운은 감정적이고 혼돈스러우며 울음, 소리 지름, 심지어 해리 증상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통제보다는 감정의 과부하에 가깝습니다. A는 모든 항목에 이게 바로 나야를 외치며 자신의 행동이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징과 일치한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함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챗GPT가 제시한 항목들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설명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애적 분노의 특징 중 상대를 교정하려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맞는 것 같아 라고 인정하면서도 벌하고 굴욕을 주려 한다는 부분은 절대 아니야 라고 부인합니다. 이것은 자기보고에 기반한 진단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우리 자신은 가장 믿을 수 없는 관찰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포장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성격장애 진단은 이처럼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와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종종 특징을 공유하며 한 사람에게서 두 가지 성향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진단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복잡하고 미묘한 패턴을 전문가가 오랜 시간 관찰하고 분석해야만 내릴 수 있는 신중한 결론입니다. AI가 제시하는 몇 가지 항목에 자신을 끼워 맞추는 것은 복잡한 인간의 내면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위험한 행위일 뿐입니다. 결국 이 유튜버가 겪은 논란과 그녀의 해명은 우리에게 진단명 너머의 것을 보게 합니다. 그녀가 경계선 성격장애이든 자기애성 성격장애이든 혹은 그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그녀의 행동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
그리고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결과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행동에 어떤 진단명을 붙이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친 영향을 깨닫고 그 책임을 지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개인의 논란을 넘어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할 수 있는 아픔과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타인을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그 행동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심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리 사회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스스로의 마음이 힘들 때 온라인의 정보나 AI에 의존하기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유튜버의 이별 과정이 공개되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진 그녀의 격렬한 감정 반응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스트의 분노 표출인지 아니면 그녀 자신이 주장하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증상인지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하나의 사례로 삼아 매우 혼란스럽고 때로는 파괴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감정,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복잡한 심리적 배경을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특정인을 진단하거나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이 영상의 목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이해와 공감의 빛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유튜버 A는 연인 B와 이별한 후 B가 제3자를 통해 공개한 문자 메시지로 인해 곤경에 처합니다. 메시지에는 A가 관계 중에 보였던 통제적인 행동과 감정적인 요구들이 담겨 있었고 대중들은 이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A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연락 문제였습니다. 연인 B는 A가 매일 몇 시간씩 영상통화를 하지 않으면 화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쁜 업무 중에 메시지를 바로 확인하지 못하는 것조차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의 연인들 사이에서도 연락 문제는 가장 흔한 갈등의 원인 중 하나이기에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A는 이렇게 해명합니다. 우리 관계가 그렇게 시작됐어요. 매일 몇 시간씩 영상통화를 하는 것이 우리 사이의 패턴이 되었고 저는 그 방식에 익숙해졌습니다. 마치 기술을 통해 함께 사는 것 같았죠. 저는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고 매우 심한 불안정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잠시라도 멀어지는 것 같으면 제 뇌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 내가 뭘 잘못했지? 라며 극단적인 공포에 빠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불안정 애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행히도 이제는 그런 불안정한 느낌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몇 달 동안 아주 괜찮았습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이 지점에서 심리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한 사람의 불안정 애착이 관계를 파탄으로 이끌 만큼 심각한 문제였다면 과연 몇 달 만에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현재 겪고 있는 이별의 고통 자체가 그 문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감옥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감옥의 그림자 안에서 괴로워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연인 B가 관계 초반은 모든 것이 좋았다.
우리는 소위 허니문 시기에 있었다고 말하자 A는 격하게 반응합니다. 허니문 시기라는 말 정말 끔찍하게 싫어요. 왜 그냥 우리가 행복했다고 말하면 안 되나요? 그건 결국 B가 우리 관계의 러브바머였다는 증거예요. 러브바밍이란 관계 초기에 과도한 애정과 선물 공세로 상대의 환심을 산 뒤 나중에 상대를 통제하고 조종하는 심리적 학대의 한 형태입니다. A는 B가 사용한 허니문식이라는 평범한 표현을 러브바밍이라는 공격적인 프레임으로 바꿔버림으로써 자신에게 쏟아지던 비난의 화살을 상대방에게 돌리려 합니다. 이러한 화법은 심리학에서 DRVO라고 불리는 방어 기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부인, 공격,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 뒤집기의 약자인 다르보는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상대를 공격하고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A는 자신을 향한 통제적이라는 비판에 맞서 오히려 상대방을 러브바머이자 관계 파탄의 원인 제공자로 규정하며 교묘하게 책임의 구도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반박은 계속됩니다. B가 관계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위험 신호들을 언급하자 A는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그래요. 나도 당신에게서 위험 신호를 봤어요. 처음엔 하트 모양의 옅은 핑크색 깃발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깃발은 내가 싫어하는 구토물 같은 녹색, 똥 같은 갈색으로 변해갔어요. 더 이상 하트 모양도 아니었죠.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내 탓이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것은 갈등 상황에서 흔히 나타나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 패턴입니다. 상대방의 지적을 수용하고 자신의 문제를 성찰하는 대신 너도 그랬잖아 혹은 내가 원인이었잖아 라며 역으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의 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의 고통을 인정하고 그 고통에 대한 나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논쟁이 격해지자 A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아픈 과거를 꺼내놓습니다. 여러분은 이해 못할 거예요. 저는 혼돈 속에서 자랐어요. 제 어린 시절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지독했어요. 제가 B와의 관계에서 겪은 일들은 제 어린 시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한 개인의 불행한 어린 시절은 현재 행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한 사람의 성격과 관계 맺는 방식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하지만 심리상담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상처가 현재 행동의 설명이 될 수는 있어도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과거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현재의 삶을 책임지고 더 나은 선택을 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방패 삼아 현재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과거의 감옥에 영원히 가두는 일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절정은 그녀가 자신의 분노가 자기애적 분노가 아닌 경계선 성격장애의 멜트다운임을 증명하기 위해 인공지능 챗GPT를 활용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의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위험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전문가의 진단이 아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AI를 통해 자신의 심리 상태를 규정하고 정당화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챗GPT는 두 가지 분노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 원인과 유발 요인입니다. 자기애적 분노는 자존심에 대한 타격, 비판, 무시 등 나르시시스트적 상처에 의해 유발됩니다. 반면 경계선적 멜트다운은 버림받을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거절감, 감정적 압도감에서 비롯됩니다. A는 이 설명을 읽으며 이거야, 전부 나야. 나는 버림받는 게 두렵고 감정적으로 압도당했어 라고 말합니다. 둘째, 핵심 감정입니다.
자기애적 분노의 핵심은 수치심과 굴욕감이며 분노는 자신의 취약함을 가리기 위한 방어막입니다. 반면 경계선적 멜트다운의 핵심은 정서적 고통, 공포, 극심한 괴로움 그 자체이며 안심과 연결을 갈구하는 절규에 가깝습니다. A는 나는 취약함을 사랑해. 이건 나랑 달라. 나는 순수한 정서적 고통을 느꼈어. 이것도 나야 라고 주장합니다. 셋째, 분노의 표현 방식입니다. 자기애적 분노는 차갑고 계산적이거나 상대를 벌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를 가진 폭발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경계선적 멜트다운은 감정적이고 혼돈스러우며 울음, 소리 지름, 심지어 해리 증상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통제보다는 감정의 과부하에 가깝습니다. A는 모든 항목에 이게 바로 나야를 외치며 자신의 행동이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징과 일치한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함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챗GPT가 제시한 항목들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설명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애적 분노의 특징 중 상대를 교정하려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맞는 것 같아 라고 인정하면서도 벌하고 굴욕을 주려 한다는 부분은 절대 아니야 라고 부인합니다. 이것은 자기보고에 기반한 진단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우리 자신은 가장 믿을 수 없는 관찰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포장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성격장애 진단은 이처럼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와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종종 특징을 공유하며 한 사람에게서 두 가지 성향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진단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복잡하고 미묘한 패턴을 전문가가 오랜 시간 관찰하고 분석해야만 내릴 수 있는 신중한 결론입니다. AI가 제시하는 몇 가지 항목에 자신을 끼워 맞추는 것은 복잡한 인간의 내면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위험한 행위일 뿐입니다. 결국 이 유튜버가 겪은 논란과 그녀의 해명은 우리에게 진단명 너머의 것을 보게 합니다. 그녀가 경계선 성격장애이든 자기애성 성격장애이든 혹은 그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그녀의 행동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 그리고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결과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행동에 어떤 진단명을 붙이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친 영향을 깨닫고 그 책임을 지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개인의 논란을 넘어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할 수 있는 아픔과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타인을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그 행동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심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리 사회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스스로의 마음이 힘들 때 온라인의 정보나 AI에 의존하기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유튜버의 이별 과정이 공개되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진 그녀의 격렬한 감정 반응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스트의 분노 표출인지 아니면 그녀 자신이 주장하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증상인지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하나의 사례로 삼아 매우 혼란스럽고 때로는 파괴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감정,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복잡한 심리적 배경을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특정인을 진단하거나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이 영상의 목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이해와 공감의 빛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유튜버 A는 연인 B와 이별한 후 B가 제3자를 통해 공개한 문자 메시지로 인해 곤경에 처합니다. 메시지에는 A가 관계 중에 보였던 통제적인 행동과 감정적인 요구들이 담겨 있었고 대중들은 이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A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연락 문제였습니다. 연인 B는 A가 매일 몇 시간씩 영상통화를 하지 않으면 화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쁜 업무 중에 메시지를 바로 확인하지 못하는 것조차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의 연인들 사이에서도 연락 문제는 가장 흔한 갈등의 원인 중 하나이기에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A는 이렇게 해명합니다. 우리 관계가 그렇게 시작됐어요. 매일 몇 시간씩 영상통화를 하는 것이 우리 사이의 패턴이 되었고 저는 그 방식에 익숙해졌습니다. 마치 기술을 통해 함께 사는 것 같았죠. 저는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고 매우 심한 불안정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잠시라도 멀어지는 것 같으면 제 뇌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 내가 뭘 잘못했지? 라며 극단적인 공포에 빠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불안정 애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행히도 이제는 그런 불안정한 느낌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몇 달 동안 아주 괜찮았습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이 지점에서 심리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한 사람의 불안정 애착이 관계를 파탄으로 이끌 만큼 심각한 문제였다면 과연 몇 달 만에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현재 겪고 있는 이별의 고통 자체가 그 문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감옥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감옥의 그림자 안에서 괴로워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연인 B가 관계 초반은 모든 것이 좋았다. 우리는 소위 허니문 시기에 있었다고 말하자 A는 격하게 반응합니다. 허니문 시기라는 말 정말 끔찍하게 싫어요. 왜 그냥 우리가 행복했다고 말하면 안 되나요? 그건 결국 B가 우리 관계의 러브바머였다는 증거예요. 러브바밍이란 관계 초기의 과도한 애정과 선물 공세로 상대의 환심을 산 뒤 나중에 상대를 통제하고 조종하는 심리적 학대의 한 형태입니다. A는 B가 사용한 허니문 시기라는 평범한 표현을 러브바밍이라는 공격적인 프레임으로 바꿔버림으로써 자신에게 쏟아지던 비난의 화살을 상대방에게 돌리려 합니다. 이러한 화법은 심리학에서 DRVO라고 불리는 방어 기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부인, 공격,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 뒤집기의 약자인 다르보는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상대를 공격하고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A는 자신을 향한 통제적이라는 비판에 맞서 오히려 상대방을 러브바머이자 관계 파탄의 원인 제공자로 규정하며 교묘하게 책임의 구도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반박은 계속됩니다. B가 관계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위험 신호들을 언급하자 A는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그래요. 나도 당신에게서 위험 신호를 봤어요. 처음엔 하트 모양의 옅은 핑크색 깃발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깃발은 내가 싫어하는 구토물 같은 녹색, 똥 같은 갈색으로 변해갔어요. 더 이상 하트 모양도 아니었죠.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내 탓이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것은 갈등 상황에서 흔히 나타나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 패턴입니다. 상대방의 지적을 수용하고 자신의 문제를 성찰하는 대신 너도 그랬잖아 혹은 내가 원인이었잖아 라며 역으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의 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의 고통을 인정하고 그 고통에 대한 나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논쟁이 격해지자 A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아픈 과거를 꺼내놓습니다. 여러분은 이해 못할 거예요. 저는 혼돈 속에서 자랐어요. 제 어린 시절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지독했어요. 제가 B와의 관계에서 겪은 일들은 제 어린 시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한 개인의 불행한 어린 시절은 현재 행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한 사람의 성격과 관계 맺는 방식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하지만 심리상담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상처가 현재 행동의 설명이 될 수는 있어도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과거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현재의 삶을 책임지고 더 나은 선택을 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방패 삼아 현재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과거의 감옥에 영원히 가두는 일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절정은 그녀가 자신의 분노가 자기애적 분노가 아닌 경계선 성격장애의 멜트다운임을 증명하기 위해 인공지능 챗GPT를 활용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의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위험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전문가의 진단이 아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AI를 통해 자신의 심리 상태를 규정하고 정당화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챗GPT는 두 가지 분노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 원인과 유발 요인입니다. 자기애적 분노는 자존심에 대한 타격, 비판, 무시 등 나르시시스트적 상처에 의해 유발됩니다. 반면 경계선적 멜트다운은 버림받을 것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거절감, 감정적 압도감에서 비롯됩니다. A는 이 설명을 읽으며 이거야, 전부 나야. 나는 버림받는 게 두렵고 감정적으로 압도당했어 라고 말합니다. 둘째, 핵심 감정입니다. 자기애적 분노의 핵심은 수치심과 굴욕감이며 분노는 자신의 취약함을 가리기 위한 방어막입니다. 반면 경계선적 멜트다운의 핵심은 정서적 고통, 공포, 극심한 괴로움 그 자체이며 안심과 연결을 갈구하는 절규에 가깝습니다. A는 나는 취약함을 사랑해. 이건 나랑 달라. 나는 순수한 정서적 고통을 느꼈어. 이것도 나야 라고 주장합니다. 셋째, 분노의 표현 방식입니다. 자기애적 분노는 차갑고 계산적이거나 상대를 벌하고 통제하려는 의도를 가진 폭발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경계선적 멜트다운은 감정적이고 혼돈스러우며 울음, 소리 지름, 심지어 해리 증상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통제보다는 감정의 과부하에 가깝습니다. A는 모든 항목에 이게 바로 나야를 외치며 자신의 행동이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징과 일치한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함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는 챗GPT가 제시한 항목들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설명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애적 분노의 특징 중 상대를 교정하려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맞는 것 같아 라고 인정하면서도 벌하고 굴욕을 주려 한다는 부분은 절대 아니야 라고 부인합니다. 이것은 자기보고에 기반한 진단의 가장 큰 맹점입니다. 우리 자신은 가장 믿을 수 없는 관찰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포장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성격장애 진단은 이처럼 단순한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경계선 성격장애와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종종 특징을 공유하며 한 사람에게서 두 가지 성향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진단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복잡하고 미묘한 패턴을 전문가가 오랜 시간 관찰하고 분석해야만 내릴 수 있는 신중한 결론입니다. AI가 제시하는 몇 가지 항목에 자신을 끼워 맞추는 것은 복잡한 인간의 내면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위험한 행위일 뿐입니다. 결국 이 유튜버가 겪은 논란과 그녀의 해명은 우리에게 진단명 너머의 것을 보게 합니다. 그녀가 경계선 성격장애이든 자기애성 성격장애이든 혹은 그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그녀의 행동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 그리고 관계가 파괴되었다는 결과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자신의 행동에 어떤 진단명을 붙이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친 영향을 깨닫고 그 책임을 지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개인의 논란을 넘어 우리 모두의 내면에 존재할 수 있는 아픔과 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타인을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그 행동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심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리 사회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스스로의 마음이 힘들 때 온라인의 정보나 AI에 의존하기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유튜버의 이별 과정이 공개되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진 그녀의 격렬한 감정 반응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자기애성 성격장애, 즉 나르시시스트의 분노 표출인지 아니면 그녀 자신이 주장하는 경계선 성격장애의 증상인지에 대해 뜨거운 논쟁을 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하나의 사례로 삼아 매우 혼란스럽고 때로는 파괴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감정,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복잡한 심리적 배경을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특정인을 진단하거나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이 영상의 목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항상 이해와 공감의 빛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유튜버 A는 연인 B와 이별한 후 B가 제3자를 통해 공개한 문자 메시지로 인해 곤경에 처합니다. 메시지에는 A가 관계 중에 보였던 통제적인 행동과 감정적인 요구들이 담겨 있었고 대중들은 이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A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논란의 핵심 중 하나는 연락 문제였습니다. 연인 B는 A가 매일 몇 시간씩 영상통화를 하지 않으면 화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쁜 업무 중에 메시지를 바로 확인하지 못하는 것조차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의 연인들 사이에서도 연락 문제는 가장 흔한 갈등의 원인 중 하나이기에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A는 이렇게 해명합니다. 우리 관계가 그렇게 시작됐어요. 매일 몇 시간씩 영상통화를 하는 것이 우리 사이의 패턴이 되었고 저는 그 방식에 익숙해졌습니다. 마치 기술을 통해 함께 사는 것 같았죠. 저는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고 매우 심한 불안정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잠시라도 멀어지는 것 같으면 제 뇌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 내가 뭘 잘못했지? 라며 극단적인 공포에 빠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불안정 애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행히도 이제는 그런 불안정한 느낌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몇 달 동안 아주 괜찮았습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이 지점에서 심리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한 사람의 불안정 애착이 관계를 파탄으로 이끌 만큼 심각한 문제였다면 과연 몇 달 만에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현재 겪고 있는 이별의 고통 자체가 그 문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신의 감옥에서 벗어났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감옥의 그림자 안에서 괴로워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연인 B가 관계 초반은 모든 것이 좋았다. 우리는 소위 허니문 시기에 있었다고 말하자 A는 격하게 반응합니다. 허니문 시기라는 말 정말 끔찍하게 싫어요. 왜 그냥 우리가 행복했다고 말하면 안 되나요? 그건 결국 B가 우리 관계의 러브바머였다는 증거예요. 러브바밍이란 관계 초기에 과도한 애정과 선물 공세로 상대의 환심을 산 뒤 나중에 상대를 통제하고 조종하는 심리적 학대의 한 형태입니다. A는 B가 사용한 허니문식이라는 평범한 표현을 러브바밍이라는 공격적인 프레임으로 바꿔버림으로써 자신에게 쏟아지던 비난의 화살을 상대방에게 돌리려 합니다. 이러한 화법은 심리학에서 DRVO라고 불리는 방어 기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부인, 공격,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 뒤집기의 약자인 다르보는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상대를 공격하고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A는 자신을 향한 통제적이라는 비판에 맞서 오히려 상대방을 러브바머이자 관계 파탄의 원인 제공자로 규정하며 교묘하게 책임의 구도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반박은 계속됩니다. B가 관계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위험 신호들을 언급하자 A는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그래요. 나도 당신에게서 위험 신호를 봤어요. 처음엔 하트 모양의 옅은 핑크색 깃발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깃발은 내가 싫어하는 구토물 같은 녹색, 똥 같은 갈색으로 변해갔어요. 더 이상 하트 모양도 아니었죠.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내 탓이 아니에요. 당신이 나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것은 갈등 상황에서 흔히 나타나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 패턴입니다. 상대방의 지적을 수용하고 자신의 문제를 성찰하는 대신 너도 그랬잖아 혹은 내가 원인이었잖아 라며 역으로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의 회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소통은 상대의 고통을 인정하고 그 고통에 대한 나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논쟁이 격해지자 A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아픈 과거를 꺼내놓습니다. 여러분은 이해 못할 거예요. 저는 혼돈 속에서 자랐어요. 제 어린 시절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지독했어요. 제가 B와의 관계에서 겪은 일들은 제 어린 시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한 개인의 불행한 어린 시절은 현재 행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한 사람의 성격과 관계 맺는 방식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하지만 심리상담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상처가 현재 행동의 설명이 될 수는 있어도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과거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현재의 삶을 책임지고 더 나은 선택을 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방패 삼아 현재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과거의 감옥에 영원히 가두는 일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절정은 그녀가 자신의 분노가 자기애적 분노가 아닌 경계선 성격장애의 멜트다운임을 증명하기 위해 인공지능 챗GPT를 활용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의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위험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전문가의 진단이 아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AI를 통해 자신의 심리 상태를 규정하고 정당화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챗GPT는 두 가지 분노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째, 원인과 유발 요인입니다.